뼈가 무너지고 뇌가 흐려지고 근육이 사라집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꼭 먹어야 할 것과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영양제 조합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약국 진열대에 영양제가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는 광고가 쏟아지고 지인들은 저마다 좋다는 걸 권하죠.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맞는 건지, 지금 먹는 약이랑 괜찮은 건지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시니어에게 영양제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하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죠.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햇볕을 쐬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피부도 얇아지고 몸에서 영양소를 합성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근육량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뼈 밀도도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영양 보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당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상당수가 여러 영양소에서 결핍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잘 드시는 것 같아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단순히 식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 5가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와버리는 거죠.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서 비타민 D를 챙기지 않으신다면 절반짜리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이 합성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루 30분 산책으로 충분했다면 나이 드신 후에는 그 몇 배를 쬐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시니어가 해당되는 이야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낙상,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낙상 후 골절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잖아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입원, 합병증, 그리고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외에도 면역 기능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 호흡기 건강, 심지어 우울감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다만 정확한 용량은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정도를 확인한 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은 EPA와 DHA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주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혈소판이 뭉쳐 혈전이 생기는 것도 억제해주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오메가-3는 이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오메가-3 처방을 받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거든요. 인지 기능 유지, 기억력 보호, 치매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뇌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DHA는 망막에도 풍부하게 존재하거든요.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서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생선을 드시기 어렵다면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보호하는 영양소입니다.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보호막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수초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손발 저림, 균형 감각 저하, 기억력 감퇴, 무기력감이 나타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증상들이 사실 비타민 B12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비타민 B12는 음식에서 흡수될 때 위산과 단백질분해 효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고기나 생선, 달걀을 드셔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먹는데도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65세 이상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심한 경우 빈혈이 생기거나 치매와 비슷한 인지 저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인지 저하가 치매로 오진되었다가 영양제 보충 후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말은 치료 가능한 문제를 치료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충제 형태로 복용하면 위산 없이도 직접 흡수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설화정이라고 해서 혀 밑에 녹여 먹는 형태가 흡수율이 특히 높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 가장 먼저 챙겨드리고 싶은 영양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 하면 뼈 하면 칼슘이죠. 우리 몸의 칼슘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몸은 자동으로 뼈에서 칼슘을 꺼내습니다. 혈액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가 조금씩 비어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폐경 후 5년에서 7년 사이에 뼈 밀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대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70대의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죠. 우유, 치즈, 두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등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식사를 통한 섭취를 먼저 늘리시고 부족분을 보충제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칼슘 보충제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500mg 이하로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와 함께 드셔야 실제로 뼈에 쌓입니다. 둘은 짝꿍처럼 함께 챙기셔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단백질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0.5에서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지죠.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죠.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도 없고 소화도 걱정되고 치아 문제도 있죠. 그러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에게는 체중 1kg당 하루 1.2g 이상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 72g 이상이 필요한 거죠.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몇 끼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단백질 보충제나 고단백 영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꼭 챙겨야 할 영양제 5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못 먹으면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영양제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도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오메가-3와 혈전용해제의 조합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장점이죠. 혈전을 예방해주니까요. 그런데 이미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잘 멈추지 않거나 내부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뇌출혈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고용량 오메가-3를 중단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항응고제의 조합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굳어서 멈추는데 비타민 K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방세동,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으로 와파린 계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은 혈액이 지나치게 굳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비타민 K는 정반대로 혈액을 굳히려 하죠. 이 둘이 만나면 와파린의 약효가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약을 드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혈전이 다시 생겨서 뇌졸중이나 폐색전증이 재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와 나토입니다. 이것들의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거든요.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반대로 먹던 걸 갑자기 확 줄이는 것도 혈액응고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 자체도 의사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INR 수치를 꼭 모니터링하세요.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은 신장을 통해 걸러지고 배출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여분의 칼슘을 알아서 조절해주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칼슘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칼슘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부정맥이 생기거나 혈관과 장기에 칼슘이 쌓이는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신장 기능이 추가로 악화되는 악순환도 생기죠. 이미 약해진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 1기에서 5기까지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 또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만성 신장 질환인지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홍삼과 혈압약, 당뇨약의 조합입니다. 홍삼은 워낙 많이들 드시는 건강식품이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주변에서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삼에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홍삼을 함께 드시면 혈압 조절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약을 드셔도 혈압이 잘 안 잡힌다면 혹시 드시고 계신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오히려 좋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혈당 강화제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내려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저혈당은 특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죠.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내과 의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허락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C와 신장 결석입니다. 비타민 C가 면역력에 좋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대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용량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과거에 신장 결석을 겪으셨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옥살산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화칼슘 결정, 즉 신장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신장 결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증상인데요. 심하면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일반적인 용량인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2000mg을 넘는 고용량을 장기간 드실 때는 신장 건강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실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야 할 영양제 5가지는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12, 칼슘,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혈전용 해제와 오메가-3, 항응고제와 비타민 K, 신장질환과 칼슘 보충제, 혈압약 및 당뇨약과 홍삼, 신장결석 이력과 고용량 비타민 C였습니다. 중요한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몸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처방약을 동시에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드시는 처방약 목록과 영양제 목록을 함께 적어서 진료실에 가져가시는 것 어렵지 않죠? 이것만 하셔도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좋다는 것들을 다 드시려다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본인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적용하시고 가족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영양제를 한번 점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오직 사실이라는 등불만 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세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